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불어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수호서재에서 펴낸 배우 김혜자의 생애 감사회를 준비했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녀의 인생 철학이 느껴지지 않나요? 깊은 눈방울 속에 묻어나는 진심 어린 따뜻한 눈빛, 그리고 신들린 연기와 함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아름다운 배우이죠. 배우 김혜자는 작품에 출연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인생이 속박해서 고통받는 역이라 해도 그 속에 바늘길 만한 희망이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생애 감사에서는 그녀의 삶과 생각, 그리고 주변과의 인연을 편안하고 담백하게 풀어내는데요. 지금부터 그 맑고 깊은 이야기 함께 하시죠. 생애 감사해. 김혜자. 신의 대본에서 우리 모두는 배우. 배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며 모두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배우의 한마디는 어떤 정치인이나 학자 못지않게 영향력이 있단다. 찰리 채플린을 봐라. 웃기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아니? 좋은 배우가 되거라. 좋은 배우가 되면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처럼 세상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려무나.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KBS 탤런트 공채 1기생으로 뽑혀 연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만 가득했지 연기의 기초가 없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촬영이 없을 때는 열심히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 문학 전집을 방에 가져다 놓고 한 권씩 읽어나갔습니다. 그 밖에도 명작 소설, 추리소설 등 하루 한 권 책을 읽어야 내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으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제와벌을 읽고는 몇 날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죄는 무엇이고 벌은 무엇일까? 내 기준의 죄는 무엇이고 신의 기준에서 벌은 무엇일까? 그렇게 문학작품은 나에게 사고할 재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본을 받으면 시놉시스를 보면서 내가 이 역을 맡으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준 가르침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맡은 배역이 아무리 인생의 속박에서 고통받는 역이라 해도 그 속에 바늘기만한 희망이 보이는가. 그것이 내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삶의 밑바닥을 헤매어도 그곳에 희망이 있나, 그 희망을 연기할 구석이 있나, 내일의 이야기가 혹은 그 다음이 보이는가. 끝없는 절망 속에서 이 여자가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리나 그렇지 않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어딘가는 있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가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강수연 배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속으로 잘 가 하고 말했습니다.
강수연이 생전에 김혜자, 윤정희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늙어서 집으로에 나오는 할머니 같은 역을 해보고 싶다고 말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를 빛낸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녀에게 연기할 수 있는 좋은 배역이 있었어야 했는데, 배우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배우에게는 유일한 빛이고 희망입니다. 또한 그것이 배우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의 빛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수연에게 모든 것이 너무 일찍 왔고 일찍 가버렸습니다. 갓 20살 넘은 나이에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기상을 타고 너무 어려서 월드스타가 되고 나니 아무 것이나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작품이 있어야 배우로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하고 설레고 한 장면을 100번 넘게 연습해보고, 그것이 배우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배우는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것이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가슴 설레는 것이 있을 때 삶이 은총으로 빛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도 멋있어, 강수연. 배우답게 갔구나. 그곳에서 만나? 내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연기자로 살아오면서 몰입의 순간들을 많이 가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역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연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를 잊고 몰입할 때 오히려 나의 연기가 가장 좋았고 또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 몰입과 행복의 순간을 계속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삶에게 신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할 수 있도록 많은 대사를 외울 기억력을 주신 것도 말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나는 어저께 무엇을 먹었는지, 그저께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조차 세상 일에 대한 기억력이 매우 불투명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것들에 많은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본을 외우고 기억하는 머리를 신이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머리가 아주 나쁘지만 그 한 가지 기억력 덕분에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한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몰입하는 순간 인생의 허무와 고통, 슬픔, 갈등, 부질없는 생각들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나 자신이 되고 어느 때보다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생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토록 부족한 인간인데 나를 배우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기 생활을 정말로 그만둘 때가 되면 그것으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안나 카레니나의 마지막 문장을 대사처럼 외웁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은 매 순간순간이 무의미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디어 마이 프렌즈는 등장인물 모두가 삶을 비치는 드라마입니다. 매일마다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텔레비전 앞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어벤져스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평균 연기 경력 50년 가까이 된 배우들이 총출동해 열연을 펼쳤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연기의 신들이 내놓은 요리들에 시청자들이 웃고 울면서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작품입니다. 실컷 울어도 실컷 웃어도 마음이 순해집니다. 의도치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의 이야기이지만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 똑같은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살아온 과정이 어떠하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시도하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 서두에서 37세 프리랜서 작가 고현정 배우 역 박아는 말합니다. 늙은이들 얘기를 누가 읽어? 솔직히 관심 없어. 안궁이라고. 이 드라마는 그렇게 말한 박완이 엄마의 늙은 친구들에 관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하고서 8명의 엄마 친구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역을 맡은 72세 희자는 치매에 걸려서도 어떻게든 혼자서 버텨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6개월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사는 게 두려워집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세 아들들은 자신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희자는 슬픔에 빠질 틈도 없이 나보고 먼저 죽으라는 소린가? 하는 생각만 머리에 맴돕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일상을 시작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우통을 벗고 운동을 하면서 자신을 향해 윙크를 날리는 이웃집 남자로 인해 불안감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깁니다. 절친 정화와 함께 이웃집 남자의 정체를 밝히러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사진작가인 그 남자는 희자가 아니라 자신이 먹이를 주는 집 앞 길고양이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희자가 착각했던 사랑의 눈빛은 그녀가 아닌 고양이에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상에 젖은 희자는 그게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화가 그녀더러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하자 자신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며 정신과를 찾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서 망상성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희자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고층 아파트 옥상에 올라서지만 포기합니다. 자신은 상관없는데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기억력이 약해진 희자는 사람들을 못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변한 사람들의 모습이 힘들기만 합니다. 그보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치매가 심해질수록 점차 뚜렷해지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산 듯한 희자는 기억을 잃어가면서 회개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매일 새벽 잠못 차림으로 성당에 가서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마침내 희자는 친구 충남에게 부탁해 안 비싸고 좋은 치매 요양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곳 1인실 침대에 앉으며 희자는 충남에게 놔두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막내 아들이 희자를 찾아 울며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식들이 힘들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하지만 치매로 오줌을 지르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과 창문에 자물쇠를 달아놓은 삶도 참기 힘듭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감시당하는 삶 대신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해피엔딩이 노인 인생을 그린 책을 쓰고 싶어하는 박완이 참고 배려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라고 하자 희자는 외로운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건 가짜야. 나는 애들이 괘씸해. 내가 아침부터 24시간 얼마나 외로운지 안 쓸 거면 나 네 책에서 빼. 내가 24시간 뭘 하는지 내가 이 작은 몸으로 남편까지 4남자를 키웠어. 그런데 나를 이곳에 가두고. 미화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삶이 이 드라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를 연기하면서 늙는다는 것은 슬프고 서글픈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늙으니까 기억도 깜빡거리고 자식들은 엄마를 약간 바보 취급합니다. 마음대로 빨리 죽어지지도 않고 살아서 신나는 일도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96세를 일기로 세상 떠난 뉴스를 보면서 나란 일로 바빴겠지만 그래도 살기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논란거리가 되고 며느리 다이애나 왕스자비가
불행하게 죽는 것까지 다 봐야만 했으니까. 자식들은 왜 그렇게 부모에게 야단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야단치는 말투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막내 아들 민호가 나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도 아들 동석이 엄마인 나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인 내가 싫어서 그렇게 악을 쓰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나는 작가들을 옛날부터 존경했습니다. 물론 김정수, 김수연, 노희경 작가처럼 잘 쓰는 작가를. 작가들은 어떻게 다 할까? 늙도록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이 먹은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잘 알까? 실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내가 맡은 역은 치매에 걸리는 슬픈 역이지만 잘 쓰는 작가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드라마 속에서 정아의 엄마가 죽어서 화장한 유골을 친구들과 함께 바다가 절벽에 앉아 한 움큼씩 바다에 뿌립니다. 그 장면을 찍는데 왠지 신발을 벗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발을 얌전히 벗어놓고 맨발로 바위 위에 앉아서 유해를 뿌렸습니다. 그 장면을 두고 친구 영원 역을 맡은 박원숙 배우가 어느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내가 신발을 벗었으면 발이 너무 커서 아무 매력이 없었을 텐데 혜자 언니는 발이 작아서 여성스러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숙 배우는 그렇듯 성격 좋고 적극적이라 촬영하면서도 먼저 다가와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건네고 잊지 않고 전화도 합니다. 박원숙 배우는 입도 무겁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이가 집 짓고 사는 남해에도 다니러 갔었습니다. 충남역의 윤여정 배우는 아주 오래전 내가 형편이 어려워 새방에 살 때 한번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친근하고 사교적인 사람입니다. 나와 친해지려고 모처럼 찾아왔는데 내가 아기만 만지고 있으니까 아마도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사랑이 뭐길래 해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연기했습니다. 이 드라마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박완의 엄마 나니 역으로 나온 고두심 배우는 배우기 이전에 멋진 사람입니다. 전원일기에서 22년 동안 나의 며느리 역을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다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천성적으로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또 자주 아프리카를 다녔기 때문에 드라마 촬영이 끝나면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와 우리들의 블루스를 함께하면서 많이 가까워지고 인간 고두심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드라마 촬영 틈틈이 나에게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집이 말할 수 없이 가난해서 10살 때 돼지 새끼 10마리를 큰 보자기에 싸서 등에 이고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도중에 보자기가 풀려 새끼 돼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내 돼지 내 돼지 하면서 잡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 마리도 아니고 어린애한테 새끼 돼지를 10마리나 팔아오라고 시키다니 얘기가 신기하고 눈물 나고 아 고두심 멋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겪어보지 않은 일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혼자서 겪어서 고두심 배우는 어른이 빨리 되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어른답고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해 속이 툭 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히려 언니 같고 자신이 살아온 얘기도 많이 들려줘서 감동하며 들었습니다. 나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 잊히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상대 역인 주연 배우에게 나 잠이 안 와 라고 했더니 자장가로 서머타임을 불러줍니다.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치매가 깊어도 사랑이 구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만이 답인 것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연 배우는 우리가 처녀 총각일 때 잠깐 연애를 한 사이입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남편 죽은 후에 다시 만납니다. 이 남자가 성당에서 여자가 할 만한 일감들을 받아다가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단추 붙이는 거, 묵주 깨는 것 같은 허드렛 일을.
나는 주연 배우가 맡은 남자 역이 좋았습니다. 촬영을 하면서도 나중에 방송으로 보면서도 인생에서 저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뭐든지 받아주고 나를 귀엽다는 듯이 바라보고 내 아들이 싫어하는데도 찾아와서 일감을 주고 갑니다.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고 나서 내가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는 순정파입니다. 옛날 애인인데도 늘 와서 나를 보호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여행도 데려갑니다. 그리고 군볼 때는 방에서 가운데에다 가방으로 금을 거놓고 둘이서 잡니다. 그때 남자가 말합니다. 참 세월이란 게 웃기다. 젊었으면 뺨을 맞아도 너를 으스러지게 않았을 텐데 지금은 졸려서 못 앉겠다. 그런 장면들이 무척 좋았습니다. 그 방에서 자고 일어나 아침에 해 뜨는 것을 둘이서 바라봅니다. 그때 내가 손을 내밉니다. 남자는 이 여자가 하도 새침대기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손잡아. 무한하게 손잡으라고 내밀었는데 왜 안 잡아? 그러니까 손을 잡습니다. 또 내가 친절하게 해주니까 남자는 너무 좋아서 춤추는 걸음걸이로 담 옆을 걸어갑니다. 내가 안 보는 데서 막 춤을 추면서 갑니다. 대본 속 인물이지만 그런 남자가 곁에 있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것이 전부일런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한 희자이지만 그 상황이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선택이긴 하나 병든 사람들과 함께 그런 식으로 죽어간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희자는 요양원을 탈출합니다. 치매에 걸린 희자는 새벽에 정화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으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너는 죽더라도 길 위에서 죽는다고 했지? 정화야, 나도 그러고 싶어. 감옥 같은 좁은 방 말고. 어찌 보면 우리 모두 길 위에 선 삶입니다. 아니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처럼 우린 다 인생이라는 기로에 서 있는 쓸쓸한 방랑자인지도 모릅니다. 죽더라도 길 위에서 멋지게 죽을 거야 라고 선언하며 희자와 정화는 호기롭게 차를 몰고 떠나지만 유실금 때문에 차를 세워야만 합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를 하면서 다른 배우들 연기 보는 재미도 컸습니다. 정화 역은 남은이 이상 할 수 있는 배우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매번 감탄하며 봤습니다. 윤유정 배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극 중에서 그녀가 맡은 충남이 나이 어린 교수들에게 니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니들 스스로 니들 가치를 모르는 거 라고 할 때, 그리고 고두신 배우가 아픈 엄마에게 나 속 썩이려고 병원 안 가셔? 하고 악다군이 쓸 때 말 그대로 연기의 신들이 느껴졌습니다. 박원숙 배우가 드라마 속에서 옛 연인과 재회하는 장면은 잠깐이지만 그간의 세월이 느껴졌고 주연 배우는 얼렁뚱땅 하는 것 같지만 다 표현합니다. 신구 배우는 이 드라마에서 처음 같이 했는데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신구 배우를 이제야 처음 만난 걸 보면 아직 연기할 게 한참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원래 막장이야 라고 모두가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영정사진을 재미삼아 찍습니다. 엄마 친구들의 이런 다양한 삶을 알게 된 박화는 마지막에 말합니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좀 더 오래 가길,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게 조금 더 오래 가길. 박안이 희자에게 묻습니다. 늙은 모습이 싫다면서 왜 화장도 안 하고 영정사진을 찍었느냐고. 희자가 말합니다. 친구들 사진 찍을 때 보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자식들에게는 가장 젊은 한때더라. 드라마가 종영되고 시청자 게시판에는 인생 드라마라는 찬사가 쏟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성장하게 되었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하면서 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한다더니
신이 이렇게 배려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인생에 대해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역할을 하기는 처음인데도 대본에서 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 5 여자의 인생이 다 얽혀있다 보니 대본 안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게 흥미롭고 질력나지 않았습니다. 또 5명의 여자가 연결된 씬이 많아서 한두 마디 하려고 다음 기 기다리며 촬영할 때가 많았는데 그동안 조연과 단역들이 주연인 내가 연기하는 동안 이렇게 기다렸겠구나 싶은 생각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PD저널의 방현주 개건기자라는 분은 리뷰에 노벨문학상을 탄 심부르스카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아름답다.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해지는 순간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희경 작가가 한 말처럼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치열함을 살고 있는 나이 친애하는 친구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희망을 세상에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좋은 영향 미치는 아름다운 작품을 하는 게 꿈인 내게 참으로 감사한 작품입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결국 사랑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언제까지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나도 하면서 즐거운 그런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눈이 부시게는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김석윤 연출자가 이 작품을 김혜자 헌정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 죽어야 해요? 하고 물었더니 산 사람에게도 헌정합니다. 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한 대사 중에 방영후 유명해진 70대에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의 대사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모습을 흉내내며 노인들 보면 꼭 슬로모션 걸어놓은 것 같지 않아? 횡단보도 같은 거 건널 때 보면 말이야. 하면서 웃는 25살 친구들인 현주와 상은에게 극 중의 혜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뭘 알아?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론 벌써 100m 뜀박질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쉬는 거 우리한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 사람들이 이 장면을 많이 공유한다고 들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70대를 받아들이기로 한 혜자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체력 테스트입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달리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살만할 때는 잘 모릅니다. 꼭 못 걸어봐야 합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인생에는 언젠가는 걷는 것에 감사하고 숨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날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의 대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이지만 현실은 백수였던 25살의 혜자가 70대가 되어서야 시간의 소중함을 느끼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수면 방송을 잠방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방을 하는 영수와 그것을 보고 있는 영수TV 시청자들을 보고 혜자가 말합니다. 늙는 거 한순간이야. 너희들 이딴 인여인간 방송이나 보고 있지? 어느 순간 나처럼 된다.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극중 대사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버릴 줄. 준비할 시간도 없이 누구나 갑자기 늙어버린다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곧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수TV를 보는 젊은 시청자가 혜자에게 묻습니다. 할매가 되어 좋은 점은?
혜자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저 죽을 날 기다리면 된다는 거.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당장 늙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내가 말합니다. 나랑 삶을 바꿔 살 사람 있어? 날 보면 알잖아. 니들이 가진 그 젊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건지. 그니까 정신 챙겨. 특히 개영수 너 언제 사람 될래? 25살 때는 밥만 먹어도 기운이 넘쳤지만 70대가 된 혜자에게는 이정은 배우가 역을 맡은 엄마가 챙겨준 약이 가득합니다. 그 색색의 알약들을 보며 혜자는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 나이만큼 약을 먹는 거나 다름없다. 예전 어르신들이 밥상 앞에서 밥맛이 없다는 얘기를 하던 게 이해가 가. 식사보다 그 이후에 먹어야 하는 수많은 약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르니까. 혜자는 약을 접시 위에서 이리저리 굴려보며 중얼거립니다. 예전에 TV에서 봤던가? 약식장 속의 연어들이 밥과 그리고 같은 양의 항생제를 매일같이 먹으며 작은 수조에서 살고 있었지. 그쯤 되면 연어들은 스스로 사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약발로 사는 거였어. 앞을 가로막는 새찬 물살도 매서운 곰의 발톱도 경험해보지 못한 연어는. 그리고 나서 몇 개의 알약을 삼키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연어초밥이 먹고 싶어집니다. 자신이 70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혜자는 씩씩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엄마 옆에 앉아서 날마다 느끼는 자신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냥 궁금했어. 여기서 얼마나 더 나빠질까? 요즘 아침마다 일어날 때 좀 놀라. 하루가 다르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어젠 분명 저기까지 걸었는데 오늘은 숨이 가빠. 앞으로 얼마나 더 나빠지는 건가 궁금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자기 맘대로 못 간다며 늙으면 나도 좀 더 차례차례 늙었으면 받아들이는 게 쉬웠을까 싶은 거지 그냥. 그러자 엄마가 말합니다. 다시 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단순해져.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인 살 수 없는 때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런. 드라마가 마지막으로 향해 갈 때 혜자는 말합니다.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했던 기억부터 불행했던 기억까지 그 모든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기억이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더 무섭습니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모든 꿈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준하가 젊은 혜자와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동 국물 위에 뜬 기름띠를 보면서 무지개 떴다며 혜자는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서 오로라에 대해 말합니다. 너 그거 알지? 북극에 가면 오로라 볼 수 있는 거. 나는 꼭 오로라 보러 갈 거다. 안주로 나온 오이와 당근 조각을 일렬로 놓으며 이렇게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내 생각엔 오로라는 에러야. 버그, 작동 오류. 내가 옛날에 어디선가 읽어봤는데 오로라는 원래 지구 밖에 있는 자기장인데 어쩌다 보니 북극으로 흘러들어왔다는 거야. 그 말인즉슨 조물주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만들어진 에러다 이거지. 근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에러가. 에러인데도 에러도 아름다울 수 있어. 눈물 나게. 나는 오로라를 만나는 순간에 막 울 것 같아. 우와, 오로라다. 너무 사랑스러울 것 같아. 눈이 부시게가 끝나고 얼마 안 지나서 한 여성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코오롱사의 전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한번 만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의 어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고 방송국에서 본 전무는 거의 남자라서 여자가 전무라는 것도 조금 낯설었는데 젊고 활기찬 여성이었습니다. 말단 싸움부터 시작해 전무의 자리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무척 재밌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기를 우습게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다고 했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우리 집 마당에 흰전으로 만든 의자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그녀가 보내준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놀 때 여기 앉으세요 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코롱사의 패션 디렉터로 활동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행 가거나 산에 갈 때 입는 옷차림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상품 모델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컨셉이 나하고 어울려요? 그랬더니 그녀가 말했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뭐든지 어울려요. 그 말이 기분 좋았고 그래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 보름 광고를 찍었습니다. 그 전무가 눈이 부시게를 본 것입니다. 거기서 젊은 여자가 오로라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를 데리고 오로라 보러 가는 광고를 찍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오로라 보러 가고 싶다고 그러셨죠? 그걸 찍을 거예요. 연약한 배우의 떨리는 눈동자에 담긴 진짜 여정을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향해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배우의 진심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게. 스포츠웨어 모델들은 전부 키 크고 늘씬한 젊은 배우들입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를 보고는 나를 오로라 보러 가는 모델로 하면 좋겠다고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너무 멋있다 이 여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제의에 나는 너무 감동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감동한 것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닌 척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 꿈은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간절히 바라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인생이 얼마나 신기한 걸까요? 여기까지 오는데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연기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적 없는 바보라. 가볍게 휙 떠나올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겠지요. 이 길에서 자꾸만 나의 지난 일들이 겹쳐집니다. 하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0을 눈앞에 둔 내 인생의 길 끝에서 나는 내 꿈 앞에 서 있습니다. 광고에서 이 나레이션이 끝나고 저쪽 하늘에서 이쪽 하늘까지 펼쳐진 오로라를 바라봅니다. 나를 믿고 걸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내가 읽는 마지막 나레이션이 곧 나 자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눈이 부시게 마지막 엔딩 나레이션이 대본 한 부분을 찢어들고 백상 예술대상 시상식에 간 날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이기적이지만 시상식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곤 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열심히 해서 좋은 드라마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눈이 부시게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고 또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 받는 거 미리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에 오른 것 정도만 말해줍니다. 만약 상을 받게 되면 수상 소감을 뭐라고 해야 하나? 마당에 앉아서 강아지 수수를 안고 말했습니다. 수수야,
어떻게 하지? 만약 상 타면 뭐라고 인사말을 하지? 나 이런 거 정말 너무 어려워.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그 드라마 마지막 나레이션이 좋은데 그거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상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준 내레이션을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그 대목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안 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내레이션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잘 읽는 것이라고, 잘 해석해서 읽고 녹음하는 것이라고 내 머리가 이미 인식해버린 것입니다. 2페이지 넘는 대사도 외우는데 이걸 왜 못 외우겠는가 했지만 그런데 정말 수십 번 읽으며 아무리 연습해도 외워지지 않았습니다. 내 정신이 지배해버린 탓인지 결국에는 시상식 당일 아침까지 외우기에 실패하고 대본을 그대로 찢어서 가져갔습니다. 만약 그것을 들고 무대에 올라갈 생각이었으면 예쁜 종이에 옮겨 적었을 것입니다. 시상식장에 가서라도 어떻게든 틈틈이 외워보겠다고 생각하고 대본을 찢어들고 간 것입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데 아무 상에도 호명하지 않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상에 내 이름이 불리고야 말았습니다. 한 손에 찢어온 대본을 쥐고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상패를 들고 꽃다발을 들고 대본 쪽지를 펼쳐 부산스럽고 어수선하게 내레이션을 읽었습니다. 돌아보니 무척 창피했습니다. 종이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집어들기도 하고 어수선했던 그때의 내가. 드라마 속에서는 그 내레이션이 흘러나갈 때 많은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꽃이 피고 노을이 지고 사람들은 거리를 걷고 시장은 손님을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새벽녘 하루일감을 기다리며 불을 쬐는 사람들의 손길은 묵묵하고 집안에 놓인 낡은 추억들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닌 시상식장 무대에 홀로 선 나는 이 내레이션을 잘해요 독백처럼 연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삶의 아름다움을, 그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습니다. 손이 바쁘고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지? 하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부산스럽고 수선스러웠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때론 불행하고 때론 행복하다는 것을.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할지라도 그래도 살아서 좋다는 것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대본을 쓴 이남규 김수진 작가에게 허락을 받아 이곳에도 옮겨놓습니다. 내레이션 녹음을 위해 수십 번 읽고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을 위해서도 여러 번 반복해 읽었지만 다시 읽어도 좋은 글입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불어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혼자 저쪽에 서 있는 들불 같은 사람.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을 앞두고
주연급 배우들이 모여 대사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호텔 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노희경 작가가 전화를 걸어 나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를 그렇게 소녀처럼 하시면 되겠어요? 맨날 엄마를 소녀같이 하면 누가 선생님을 또 쓰겠어요?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미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 속에 어떤 진실이 들어있었습니다. 극중인물 강옥동이라는 여자는 매우 불우한 여자입니다. 7살 때 부모 다 죽고 오빠는 친구하고 놀다가 뱀에 물려 죽고 여동생과 둘이서 남의 식당에서 식모살이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도 딸도 바다에서 일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른 남자의 첩이 되어 들어가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결코 감상적인 엄마, 예쁘고 다정다감한 엄마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또 사랑스럽고 다정한 엄마를 연기하니까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하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 습관대로 하려다가도 그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또 그렇게 보이겠구나. 노희경 작가는 나를 위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작가가 그려준 엄마는 그런 엄마가 아닌데 내가 해오던 대로 하니까 말들을 칼칼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칼칼이라는 단어를 자꾸 잊어버려서 연출가에게 노희경 작가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하고 물으면 칼칼하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자꾸 까먹어서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그 감정을 놓치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소녀 같은 엄마로 하면 안 된다는 그 말 한마디가 걸려서 그것을 잊지 않고 연기했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쓰는 극중인물도 살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가 새로운 연기를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지적에 내가 새롭게 눈을 뜬 것입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촬영이 끝나고 노희경 작가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하셨어요. 편집하는 걸 보면서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잘했다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역이 처음이라서, 그렇게 형편없이 박복한 역은 처음이라서 전전긍긍했었습니다. 마지막 회가 방영되고 나서 그녀가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의 없다고 생각하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잊히지 않는 게 그 말이었어요. 내가 연기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해요. 그랬더니 작가도 헤헤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린 사람처럼만 했으면 그 여인이 불쌍하지 않을 뻔했어요. 선생님이 제가 말한 대로 독하게 하면서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했지만 선생님 천성은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연민의 마음을 갖는 인물이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만 했으면 너무도 미운 엄마가 됐을 뻔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노희경 작가와는 내가 나이 들어서 작품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써주던 김정수, 김수현 작가가 작품을 많이 쓰지 않게 되었을 때 노희경 작가가 디어 마이 프렌즈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계획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나를 배려해주고 끊임없이 일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노희경 작가는 보는 이의 심장을 핥히는 것 같은 대사를 씁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이 날이 서 있어 보입니다. 똑똑하고 냉정하고 개성 뚜렷하고 어느 면에서는 싸가지 없고 배우가 연기를 못하면 배우의 목을 조르거나 손목을 물어버린 적도 있다는 말까지 들릴 만큼 독특한 작가입니다. 신랄하게 대사를 전개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가슴이 미어질 만큼 아프게 합니다. 어느 작가와도 다른 작가입니다. 혼자 저쪽에 서 있는 들불 같은 사람. 그것이 그녀에 대해 내가 느낀 것입니다. 며칠 전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힘들게 연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답했습니다.
누가 노희경 씨에게 그리 빼빼 마른 중학생같이 되면서까지 글 쓰지 말아요 한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언제나 그렇게 되면서까지 쓰겠죠. 아는 사람이 나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었는데 영상 속에서 수탉이 온 힘을 다해 울다가 지쳐서 기절해 쓰러집니다. 그러고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수탉이 너무나도 우리 두 사람, 노희경 작가와 나 같아서 그 영상을 그녀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있는 것을 다 뽑아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있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용서.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들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용서해라라고 하고 교회에서도 용서하며 살아라라고 하지만 나는 누구를 용서해야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크게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일들만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연기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에게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나는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나 좋을 대로만 생각하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날마다 남편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몰랐었을까요? 그런 것이 인생일까요? 내가 죽는 것은 그토록 많이 생각했으면서도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편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이 많아서 죽으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분명 천국에 있을 테니까 요즘도 자주 기도합니다. 나를 천국 문 앞까지만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가서 남편 불러서 미안하다고 꼭 말해야 합니다. 당신 살아생전에 내가 너무 많이 잘못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당신 죽은 다음에야 그것을 알았다고. 이 미안함을 꼭 가서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게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합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나 없으면 힘들어서 어떡하나? 자기 삶에 대한 아쉬움도 세상에 대한 집착이나 신에 대한 원망도 아닌 철없는 나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대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죽 내가 한심했으면 세상 떠나면서 내 걱정밖에 할 게 없었을까요? 남편은 시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7시가 되면 띵동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내가 그 시간에 한창 대사 연습에 열중하고 있거나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있으면 그 벨소리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밖에서 밥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하는 심통이 올라와 남편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먹는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연기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부처럼 해주지 못했습니다. 앞에 앉아서 예쁘게 웃어주지도 않았고 음식을 앞에 놓아주면서 이거 먹어봐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는 말을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서 준 게 없으니까. 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만들었으니까. 보통의 부인들이 날마다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나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미안해서 예쁘고 젊은 여자랑 연애하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사람 참 하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까진 영화 나중에 다시 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나밖에 몰랐을까? 나는 그에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으면서도 내 걱정만 했습니다. 나에게 와준 천사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도 이해해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췌장암으로 더 손쓸 수도 없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나는 매일 밤 병상역 보조침대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수척해진 내 얼굴을 보고는 담당 의사가 김혜자 배우가 먼저 죽게 생겼다며 거울을 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거울 안에는 입술이 검게 변한 내가 서 있었습니다. 의사는 옆에서 지켜본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라면서 나더러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를 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워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계속 곁에 있었습니다. 너무 내 본이었고 참으로 한심하게 굴었으니까 또 그것을 남편이 다 받아주었으니까. 그는 너무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마지막에 침대맡에 서 있던 가족들, 나, 아들, 딸, 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그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죽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 다정했을 것이고 한 가지라도 더 신경 써줬을 것입니다. 걱정도 덜 끼치고 떠날 때 내 염려 안 하도록 자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죽으리라는 생각을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바보 같은가요? 정말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네 하고 느끼게 할 줄 몰랐습니다. 언제나 내가 먼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떠났을 때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그런데 남편 문상을 온 사람 중에 무좀 양말을 신고 온 이가 있었습니다. 슬픈 와중에도 그 발가락 모양이 어찌나 우습던지 울면서 얼굴을 가린 채 웃었습니다. 인생은 그만큼 부조리의 연속입니다. 남편을 땅에 묻으며 내내 울었습니다. 남편이 누운 자리 위로 흙을 뿌리는 것도 싫고 남편을 똑바른 자세로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싫었습니다. 무덤 봉분을 만든다고 사람들이 올라가 흙을 다지며 밟는 것도 싫었습니다. 우리 남편 아프다고 밟지 말라고 제발 그대로 내버려두라며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뒤에서 희생한 다른 이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처까지 좋은 곳은 없습니다. 내가 남편에게도 잘했고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엄마였고 그리고 연기도 빼어나게 잘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배우로서 살아온 것 말고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로서 잘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남긴 자잘한 상처들이 흐지부지 묻히지 않도록. 가족에게 상처를 주면서 배우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배우로서 떳떳하지 못하면 정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나를 배우로 인정해주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연기에 집중하면서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도 나에게 실증날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말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나를 아무리 신이라고 해도 고개를 저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나를 여태까지 살게 하셨는지 나는 그것이 의문입니다.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은데 신은 나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실까요? 구비구비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어떤 이는 나에 대해 김혜자는 자신을 비워내고 캐릭터를 받아들인다기보다 언제나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게 비어있다. 마치 일상이 없고 늘 배우로만 사는 사람처럼
아니 이 작품에서 저 작품으로 사는 집을 옮겨갈 뿐 현실적 인물이 아닌 것처럼 배우로 존재한다라고 썼습니다. 나 스스로도 대본을 외고 연기를 하는 것 외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의지박약인 자신이 싫은 적도 많았습니다. 배우가 아니었으면 신이 보시기에도 아무데도 쓸모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부족한 여자이기 때문에 신이 좋은 남편을 붙여주었고 착한 아들과 딸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한테 용서를 빌 만큼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못한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인간에게든 신에게든 내가 다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업하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은 이야기와 구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읽어드릴 수 있는 분량이 한정적이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